안녕하세요. 자산배분 투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도 블룸버그 리얼일드 7월 1일 방송 요약 및 해설해드리고 제 의견 개진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한 이유는 채권 이 시장의 흐름이 여러 다른 자산의 흐름보다 선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주식 시장의 흐름 또는 뭐 자영업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부동산 매수의 내 집 마련의 기회 또는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채권 시장의 흐름, 스마트 머니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뷰를 갖고 있는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요. 그래서 오늘 세 분 나오셨습니다. 피짐의 채권 투자 책임자죠. Gregory Peters 나오셨고요. FS 인베스트먼트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트로이 가예스키 나오셨고, 찰스 스왑의 채권 치프 전략가 나오셨습니다. 캐티 존스 나오셨습니다. 상당히 이 두 분의 의견이 오늘은 약간은 상충하거든요. 금리 인상의 시기를 감속할 수 있다. 감속하지 않을 수 있다. 감속하지 않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분이고요. 금리 인상을 조금 더디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두 분 다 대가인데 좀 의견이 갈렸다는 데 있어서 좀 유념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수익률, 즉 3.3%, 3.2% 이렇게 상당히 유지했는데 3% 밑으로도 지난주에 금요일 보면 떨어졌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10년물이 금리가 최고치를 이미 찍고 하락하고 있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최고치 찍었다. 그리고 7대3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70% 확률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금리가 연말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다 3%대. 그럼 그레고리 피터스는 4% 가까운 3%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참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본 거죠. 그 다음에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 650을 먼저 찍을 것이냐, 500을 먼저 찍을 것이냐. 이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그래서 650bp를 먼저 찍을 것이다. 지금 현재 570bp 포인트 정도 국채보다 더 주거든요. 그러니까 5.7% 정도를 국채 금리보다 더 줘야지 살 수 있는 게 하이힐드 시장의 평균적인 채권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5가지 정도인데요. 결국에는 5번부터 얘기하자면 지금 GDP 성장률 예상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JP모건도 수정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아직 마이너스 때는 아닌데 매우 낮은 성장률을 지금 전망을 했고요. 아틀란타 페드의 GDP 나오는 마이너스 2.1%를 지금 7월 1일 날 업데이트된 거 보면은 찍고 있죠.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그레고리 피터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피크 인플레이션이 곧 연준이 긴축을 어느 정도 줄여야 되는 시기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회사채 시장에서 가격이 리세션을 반영한 거냐에 대한 그런 의견을 물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업 이익이 감액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지금 적은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힐드를 어느 수준의 스프레드에서 살 것이냐,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거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은 연준이 목표하는 PC 인플레이션이 2022년 5.2%에서 2023년 2.6%죠. 실업률은 이렇게 너무 많이 튀지 않게 좋게 전망했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중요한 거는 물가 상승률을 2배를 감속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시장의 변동성은 연준이 의도한 결과냐에 대한 얘기였고, 의도한 결과다. 결국에 총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거고, 다 아시는 내용이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갑자기 반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까 인하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 아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보면은 단기 국채 금리가 급격히 하락했죠. 단기 국채 가격이, 전체적으로 국채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즉, 이자율이 축소가 됐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애초부터 정책금리가 3.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에 대한 근거로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런 지정학적 이슈로 에너지 샤크가 왔을 때는 항상 리세션으로 갔다. 그러니까 금리를 그렇게 크게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자산 축소, quantitative tightening, 즉 시장의 연준이 시장의 국채를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이분은 이제 지금 현재 9월부터 950억 달러씩 지금 시장에 채권을 내놔야 되는데 그 정도의 시장 유동성 흡수 효과가 약 1%의 정책금리 상승 효과가 있는 걸로 이제 본다는 거죠. 제 뇌피셜을 얘기하자면 결국엔 국채 수요, 리세션이 오기 때문에 국채를 살려는 그런 수요와 그 다음에 연준이 시장에 내놓는 이 공급 사이에 균형에 대한 심리 게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숫자를 보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냐고 보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 확실히 이제 떨어진 거를 보면은 금리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용 데이터 고용률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은 이 부분을 이제 또 참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또 주의 뇌피셜을 얘기하자면 8월쯤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8월이나 9월쯤에 여름 시즌이 되면서 시즈널 계절적으로 늘어나는 해변가의 그런 레크리에이션 그런 호텔이나 이런 쪽에 그 고용만 늘어나고 산업재 쪽에서 고용이 안 늘어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물가 상승 압력은 이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부분을 이제 참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8월 초에 나오는 6월 데이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뜯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의견 금리를 감속시킬 수 있다는 금리 상승을 감속시킬 수 있는 의견에 반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모른다. contingent upon inflation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유가의 향방, 지정학적 이슈에 달려있다 이 얘기를 하셨고요. peak inflation, 인플레이션이 그렇다고 해서 찍고 쭉 내려와도 그게 곧 연준의 긴축의 최고치를 지나갔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즉 물가가 잡히지 않는 환경도 리세션이 와도 물가가 안 잡히는 환경, 이 굉장히 괴로운 환경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GDP 나오는 지금 2.1%로 마이너스 2.1%로 지금 실시간 이제 GDP 포캐스트치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의 이제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6월 대비 7월달 CPI는 확 꺾였습니다. 0.29%로. 그러면은 이거 12 곱해보면은 3%대니까 물가가 굉장히 꺾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코업 CPI는 별로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식자재 그리고 유가는 오히려 2월달 되면서 2월에서 7월로 가면서 떨어질 수 있다고 봤지만 스티키한 임금과 렌트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아직까지도 고용시장에서 노동자들이 협상력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죠? 이 상황을 연준은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이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마음대로 해고하고 고용하고 인원을 더 뽑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는 걸 원하는 거지 결코 노동자들이 나 얼마 더 안 주면 안 갈래 이런 환경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 경제의 생산성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헤드라인 CPI는 확 떨어졌지만 안에 있는 임금 상승률은 꺾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유심히 아직 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연준이 두려워하고 시장이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이제 1970년대 보면 이렇게 CPI가 확 떨어지는 고점 찍고 떨어지면서 그 순간부터 주식시장이 랠리를 했죠. 그러나 여기서 연준이 어느 정도 멈추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왔죠. 그러면서 시장은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이 두 번째 때 진바닥을 보고 올라가는 건 CPI가 상당히 내려온 다음에 시작이 됐죠. 이걸 원하지 않는 거죠. 잡을 때 확실히 잡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만큼의 이제 고통이 남아있냐고 질문을 하니까요. 지금 현재 IG 같은 경우에 150, 하이힐드 570, 그 다음에 정크펀드 중에 최하 등급인 트리플 C가 1000bp, 그러니까 10%를 더 줘야지 산다는 거죠. 국채 대비. 그 정도의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트리플 C는.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건데 지금 리세션이 안 왔는데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다. 즉
아직 크레딧 사이클이 끝나는 걸 우리 보지 못했고, 그렇죠? 이분은 아직 리세션이 온다는 것을 회사 시장의 가격이 반영 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IG의 그 스프레드 150bp, IG 같은 경우 국채보다 1.5%의 금리를 더 주는데 이 정도는 그냥 역사적 평균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팍 튈 때 먹어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급격히 이제 컨센서스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금리를 못 올린다에서부터 이제 리세션이 거의 중론이죠. 이렇게 확 오게 된 이런 이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건 리세션이 얕을지 깊을지에 대한 질문인데 나도 사실 그걸 모르겠다. 현재 시장은 리세션이 얕은 정도인 것도 시장 가격이 반영을 못하고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2001년도에 mean reversion,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2001년도가 이제 그 월스트리트가 메인스트리트보다 한참 앞서 나가다가 이제 다시 금융시장이 실물 경제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 수준의 이제 가격 수준을 보였던 그런 데이터를 참조하게 되면 이제 리세션이 오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8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부도율도 한 5에서 6%인데 깊은 리세션이 오면은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1000 이상이다. 그러니까 10%, 12% 이상 이제 금리가 튀는 거고 그 다음에 부도율 6에서 8%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치에 휘둘리는 연준의 정책을 고려해야 된다. 왜냐면 이분은 이제 워싱턴이 물가 인상을 리세션 리스크보다 더 크게 본 순간 연준이 움직였다는 얘기를 이제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이제 제 뇌피셜이지만 선거 때문에 QT를 제대로 안 할 가능성을 이제 넌지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익의 감소 부분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반영하기 전이기 때문에 참 시장 예측이 힘들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채 매수기에는 언제로 보고 있냐? 그러면 750에서 800bp 정도 튀면 이제 살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역산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보다 한 3에서 5% 정도 채권 가격이 좀 더 떨어지면은 충분히 우리가 살짝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 발행이 2009년 내 이제 최저인데 상반기에 이제 특히 하이힐드 같은 경우에 채권 발행이 2009년 내 최저입니다. 이게 시장 이상 징후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다. 이미 팬데믹 때 낮은 금리로 많이 조달했고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지금 채권 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리고 KT 존스한테 동의한다. 하이힐드 스프레드 800에서 매수해서 실패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거의 잘 없다. 단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굉장히 짧다. 그러니까 튀면 확 매수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트로이 가야스키한테 그러면 너는 무슨 자산을 좋게 보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enior Structure of Commercial Real Estate Debt.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중에 선순위 부분의 이제 채권을 이제 얘기를 하니까 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에서 BB 등급이면은 정크 본드죠. 정크 등급에 지금 12% 준다. 5년에서 7년 이제 만기가 남은 게. 그리고 변동금리다. 이거 살만하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BDC 이것도 좀 이제 부도 위기의 기업 그런 기업들을 리스트럭처링하고 중소기업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 이제 펀딩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이런 ETF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7%, 8% 꾸준히 주는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계속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제 변동성 견디면 괜찮다 얘기를 하면서 리세션 안 올 수도 있지 않냐 얘기를 하니까 두 분 다 이제 그의 의견에 상당한 반대를 하셨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WBCLO를 이제 사는 것은 머리를 호랑이 입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차라리 AAA CLO를 사겠다. 그건 이제 스프레드가 200bp, 그죠? 리스크 프리미엄 200bp이고, 그 다음에 디폴트 리모트라는 거죠. 그 부도에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위 구조로서 38%가 있다는 거죠. subordination이.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디폴트, 즉 부도지 않습니까? 부도를 했을 때 나는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선순위고 밑에 38% 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가격 구조에 있어서.
그래서 PGIM이 사실은 프루덴셜 옛날엔 프루덴셜이었습니다. 그래서 PGIM이 채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PGIM의 전략은 unsecured risk를 secured risk로 바꾸는 거다. 그죠? 그래서 담보화돼 있지 않은 채권은 담보화돼 있는 채권 등등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경제 환경 매크로가 약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한다. 캐티 존스가 있고요. 변동금리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그거는 이제 채무자한테 부담을 지우는 거니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변동금리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개인이 많은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배분 전략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에 이제 그 엑셀 시트 첫 화면을 띄워놓겠습니다. 4월 16일 방송 링크도 해놓겠고요. 3월 9일 이후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어려움이 클 것이다.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유지하고 오히려 좀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한국 시장 숏에 대한 그런 의견을 반대로 돌리는 데에서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그런 입김이 어느 정도 먹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숏을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한 정책 불확성 시대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법인 세율 최고 세율 구간에 감세라는 이 메시지를 던지자마자 외국인들이 원화표시 채권을 계속해서 투매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그게 6월 22일이 정점이었습니다. 거의 한 열흘도 안 되는 기간에 채권 금리가 12%가 하락을 했죠. 굉장한 규모로 채권 금리가 아니고 채권 가격이 국내 30년물이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러자 6월 23일 날 목요일 날 아침 방송에 기재부 차관이 나왔습니다. 방기석 기재부 차관 나와서 국내 채권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다는 의사를 개입했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매수하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시장에 원화를 방출하고 시장에 있는 채권을 매수하니까 통화량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달러는 지금 통화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더 늘려고 하니까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이거는 이제 수입 물가 상승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최고 법인 세율을 줄인다는 메시지를 주면은 수입 물가가 튄다는 그런 결과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부총리 정도 되면은.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런 결정을 메시지 시그널을 시장에 줬고 6월 26일 날 이루어진다는 방송에서는 이 부분을 간접적으로 사회자가 물어봤는데도 반대로 어떻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는 안 했지만 물가가 6%대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룸을 반대로 얘기를 해놓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추후에 그 다음 주에는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법인세를 감세하면서 반대로 채권을 국내에 있는 기관이나 한국은행에 매입을 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더 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왜냐면 우리말을 잘하는 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심각한 이중 언어고요. 괘씸한 거짓말로 보이는 거죠. 두 개의 듀얼 임플리케이션이죠. 법인세를 깎으면서 채권을 매입해주면 원화 통화량은 늘어나는데 원화 약세가 되는데 나는 물가를 잡을 것이다. 에너지, 식량 그리고 원유는 해외에서 달러로 사오는데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물가를 잡겠다. 이거는 괘씸한 거짓말이죠. 이거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봤을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증권사 담보 비율을 어떤 반배 매매를 이제 못하게 만들었다는 뉴스가 이제 금요일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증권사의 소규모 투자들, 소액 투자자들의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해지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은 손실이 없게 해야 되죠. 근데 증권사들의 이제 실질적인 리스크가 이제 금융산업 전반에까지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뒷부분을 이제 쭉 읽어보시고 이 부분 우리 시장이 안 좋은 부분이 좀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창용 한국은행장의 의견이 좀 반영되는 시점이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산 배분 전략 이제 요거 한번 보시고요. 이상입니다.